좋다, 싸다, 그리고 경기도 좋아질 것 같다. 굉장히 싼데 살 게 없는, 사볼 만은 한데 종목 고르는 데 있어서는 지금은 좀 너무 애정을 가지면 안 되는 장인 것 같아요. 드디어 2023년 이제 설 연휴인데 자, 혹시 2023년 혹시 뭐 박사님은 올 한 해 어떤 뭐 목표나 그런 거 있으세요? 목표는 작년에 조금 손실 봤으니까 네네. 올해 복구하는 거. 그 연간으로 이렇게 한번 제 계좌 쭉 계산해 보잖아요. 계산해 보는데 몇 년 만에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네. 아, 잃지 않겠다. LG생건. 예, 그래서 손실이 좀 났는데 뭐 그래도 뭐 네. 그냥 한 자릿수 그것도 초반이어서 뭐 방어는 잘했는데 역시 참 힘든 장이었다. 저처럼 달러 자산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깨먹은 장이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복구하자. 복구하려는데 살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올해는 좀 뭘 사야 될지를 고민하는 해다. 살 게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복구하겠다고 하셔서 그럼 올해는 좀 어떻게 복구를 할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채권을 좀 리밸런싱 차원에서 좀 많이 사놨어요. 네. 그래서 올해 채권 금리가 미국 금리가 특히 뭐 이제 오늘 방송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연휴 전 수요일 날 드디어 3.3, 3.2까지 왔거든요. 제가 그걸 얼마 정도부터 정말 열심히 담았냐면 한 4% 넘어서는 진짜 많이 담았거든요.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작년에 이제 한 5%로 발행된 채권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6%다. 그럼 누가 작년 5%를 사겠어요? 그래서 금리가 막 이전에 2%, 3%에 발행되던 게 작년에 4.5, 4.7까지 갔거든요. 장중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채권 가격이 폭락했죠. 그러니까 폭락하는 자산을 사야 되는데 주식은 그게 계산이 어려운 게 야, 이 회사가 정말 근데 이익이 박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가 매수가 되게 어려운데 채권은 그냥 이자가 확정돼 있으니까 4.7% 발행하는 채권 사서 10년 버티지 뭐. 보면 50% 이상 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채권의 정말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채권을 좀 많이 사놓은 게 그래도 올해는 조금 빚을 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지금 올해는 채권으로 승부.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살 게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일단 현재 증시 점검부터. 굉장히 싼데, 굉장히 싼데 살 게 없는. 말이 좀 반대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레벨은 굉장히 좋은데 개별 종목으로 이제 제가 이 방송 와서 예를 들어서 식료품 좋다고 제가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또 그렇게 오를 일인가 싶다가 두들겨 맞고, 그죠? 급등하다 두들겨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조금만 호재가 있으면 반응은 하는데 그게 그렇게 지속성이 있나. 이게 이제 싸고, 이거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좀 사놓으면 오르는 것도 잘 오르는데 뻗어가는 맛이 전혀 없는. 왜냐하면 뭐 오만 들추락제들도 많고, 시장의 참가자들의 그런 뭐랄까요? 단기 차익 욕구가 되게 심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좀만 반등하면 나 때린다. 이런 게 되게 강한 시장이고 또 그거가 말이 맞는 게 아니 주도주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주도주 안 보일 때 시장의 참가자들이 이것만 하면 돼. 이제 이게 물론 버블을 만들지만 이것만 하면 돼라는 어떤 신뢰를 줄 만한 게 아직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짧은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니까 저 역시도 이건 뭐 이렇게 힘들어 시장이. 먹을 건 분명히 있는 시장인데 야 이거 종목 선정이 되게 어려운 해다. 올해는 아무튼 굉장히 저는 인덱스는 연말에 되면 지금 인덱스 레벨보다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누차하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한 1년을 보면 인덱스 사놓으면 10%는 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뭘 사야 보냐라고 물으면 종목에서는 자신 없는 좀 그런 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싼데 살 게 없다. 좀 이 역설이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 뜯어보면 약점이 너무 많아요, 다들. 그런데 또 막상 가격을 보면 자산시장에서 최대 호재는 싸다 아니에요? 그게 딱 느껴지니까 이 정도 PBR에서 뭐 PBR 기업 실적 그렇게 안 좋다 그래도 포워드 기준 10배면 뭐 아주 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살볼 만은 한데 종목 고르는 데 있어서는 지금은 좀 너무 애정을 가지면 안 되는 장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1월에 좀 랠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 좀 다시 또 주춤하고 있는데 좀 그때 오른 건 왜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싸서 12월 말에 왜 그렇게 빠질 일이에요, 사실은. 전혀 그럴 12월 말에 뭐 그렇게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플레 꺾일 거 사실 그때부터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고 특히 유럽이 따뜻하다고 그러는데 그걸 12월 달에도 반팔 입고 다니는 그 스페인 여행 간 제 친구가 반팔 입고 다니더라고요. 남부에 이제 그라나다 지역을, 안달루시아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반팔 입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홀겹으로 입고 다니고. 몇 도예요? 그랬더니 15도, 20도라고. 야, 천연가스 가격 폭락하겠구나. 봤더니 진짜 폭락 중이야. 그게 해서 유럽 증시가 랠리를 펼쳤어. 그러면 그건 12월에는 안 그랬냐고. 12월에도 내내 올랐는데 왜 1월에 갑자기 오를 일이 뭐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참가자들의 어떤 마음이나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큰 거죠. 크고 조금만 오르면 난 던지고 싶은 그 마음들이 굉장히 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싼 건 알지만 길게는 보지 않고 또 약간 뭐가 모멘텀 생겼다 싶으면 바로 또 하고 이번에 뭐 중국 관련주 저도 중국 관련주 들고 있으니까 중국 관련 뉴스에 그렇게 애달복달할 일이에요? 한 1년쯤 지나고 보면 정말 중국이 계속 다른 나라로 가는 비행기 다 막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자기들 다 알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가 얼마나 강한데 개별 국가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뭐 하나요? 2016년부터 두들겨 맞아서 지금 7년째가 됐는데 뭐 그동안 우리한테 풀어준 게 뭐가 있다고 뭐 제2의 하나님 같은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센티멘트가 작년에 너무 힘드니까 인내심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단타로 가고 호재에 있었던 것도 뒤늦게 되겠어 이러다가 정작 딴 나라 오르니까 그때 따라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코노미스트로서 올해 증시 2023년 어떻게 전망하세요? 좋다. 싸다. 그리고 경기도 좋아질 것 같다.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고요? 경기가 지금 경기 안 좋지 않나요? 굉장히 나쁘죠. 나쁘니까 좋아질 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내내 제가 와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내년을 보자. 올해 너무 싸다. 그러니까 싸니까 사는 거지. 경기 수출 우리나라 뭐 내년 2023년 상반기까지 마이너스다.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2023년 상반기가 아마 잘하면 경기 바닥에 나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너무 나쁘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려꽂고 있는 경기 하강이지만 이 경기 하강의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우리가 다 기대했던 대로 인플레이션이 팍팍 죽고 있잖아요. 뭐 천연가스 가격이 제일 컸죠. 천연가스 가격이 저렇게 떨어지는데 난방비는 뭐 우리도 그렇고 다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상반기는 되게 안 좋지만 거꾸로 상반기가 전환점이 되겠구나. 특히 제가 하나 오늘 여러분들한테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질문도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OECD 경기선행지수를 검색창에서 편집 다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야기하자면 OECD CLI로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검색하면 아주 예쁜 차트가 나오는데 그 차트에 가셔서 한 20년치 정도를 이렇게 그래프를 조정해서 볼 수 있거든요. 되게 쉬워요. 20년치 그래프를 조정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 OECD 경기선행지수가 한국 지수나 OECD 전체 지수가 역사적인 저점에 거의 와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아닌데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이나 9.11 테러 때 레벨이에요. 더 나빠지려면 은행이 망해야 돼. 그 정도인가? 그건 아니지 않냐. 은행주 요새 오르는 거 봐도 그렇고 은행이 망할 정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위기는 있어. 이미 레고랜드 사태가 이미 위기였지. 작은 저축회사들은 뭐 위험한 데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긴 했는데. 뭐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건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시스템에서 중요한 건 솔직히 말해서 4대, 5대 금융지주잖아요. 그 이외에 금융기관들은 안타깝지만 개별적인 이슈라고요. 그게 세상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때 분명히 타격을 받은 분들은 계시지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망할 거냐. 예를 들어서 리만이나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AIG 같은 이렇게 빅4가 그때 미국은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중에 망한 데도 나왔고 공적 자금들이 들어갔죠. 국유화됐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상.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냐. 정말 그걸 걱정을 좀 한 게 사실 좀 크레딧 스위스 계속 이야기 좀 했잖아요. 근데 크레딧 스위스가 아무튼 가격이 어찌되었든 증자 성공했잖아. 됐지 뭐. 거기다가 유럽에서 금융기관들이 위험하다 걱정했는데 유럽이 저렇게 날이 따뜻하면 일단 두 가지가 해결된 거잖아. 첫 번째가 겨울철에 얼어 죽을까 봐 되게 걱정했잖아요. 그거가 해결됐고 두 번째가 러시아의 그 에너지 무기화가 이제는 안 먹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 무기화가 안 먹히게 되면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그런 건 좀 덜하지 않겠어요? 덜하겠죠. 그러면 그 세계 경제에서 약 25%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범유로존인데 거기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으면 이거 우리나라 수출이 꼭 미국으로만 가는 거 아니니까 유럽 쪽으로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나쁘다고 봐야 되냐. 그리고 유로존 중앙은행이 올해 이야기에 나오는 게 상반기 중에 아마 긴축 종료할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잖아요, 벌써. 22가. 그러면 22 금리 인하한다면 한국은행도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그러니까 미국은 천천히 하더라도 유럽 중앙은행이 먼저 한번 저희는 인하할게요.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우리 부동산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죠. 한국은행이 잘하면 8월에도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모 은행에서 8월 금리 인하 콜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아주 멀지 않았다라면 채권금리 팍팍 떨어지고 채권금리 팍팍 떨어지면 금융기관이 그렇게 그죠 뭐 PF 문제도 막 이런 것들이 좀 스프레드도 벌어지고 하니까 이익도 더 많이 나고 하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하면 뭐 이게 여긴 전제가 몇 가지 들어갔죠. 더 안 터진다 일단 레고랜드 같은 거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유럽이 좀 앞장서서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려웠다 회복될라 그러는 뭔가 회복의 신호가 보이니까 22가 벌써 상반기 중에 긴축 완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면 유럽은행 따라 우리나라도 눈치 보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면 꼭 바닥이 올해에는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반기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뭔가 좀 담아야 된다. 쌀 때. 김 작가 TV 와서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PBR 지금 0.8에서 0.94인데 1년마다 우리나라 BPS 그러니까 북밸류가 한 9%씩 상승해요. 그럼 올해가 끝나고 나면 내년 초가 되면 현재 지금 이제 대충 PBR 0.8배가 2200, 2100인데 이게 한 200~300포인트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2500, 2400도 1년 뒤에까지 못 오르고 있다면 그게 0.8배인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레벨. 그러니까 그 정도 밑에는 저는 별로 겁이 안 난다. 또 빠지면 사면 되지. 그렇죠. 인덱스로 투자를 해도 올해는 괜찮다. 상당히 매력 있는 레벨이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대충 2200선 깨진다든가 뭐 2300선 깨진다든가 그럴 때는 올해는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해다. 뭐 지금 레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야 된다. 네, 그거는 여기서 밑으로 가본들 그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는 10%인데 근데 위는 열려 있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호재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붐 아니면 패닉이니까. 아니 시장이라는 게 저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아주 까칠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장기 투자 그딴 건 없고 삼성전자 말고 개별주 장기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냐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까칠한 사람이 이럴 때 주식 안 사면 사실은 주식을 안 하는 게 낫다. 그게 자기 체질이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싼데도 못 사면 그는 체질이 안 맞는 거다.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 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가 좋아하는 자산 있잖아요. 한국 국채에다가 미국 달러 자산 이런 거 사놓으면 올해 그것도 저는 그렇게 성과 안 나쁠 것 같거든요. 미국의 국채 금리도 올해 고기도 엄청 지금 수익률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 거 좀 사두시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이 이 증시가 3,300 하고 할 때는 이제 막 삼성전자 같은 거 사두면 옛날부터 차트 보면 야 이거는 사두기만 했으면 우리가 부자가 됐다 경제적으로 하면서 장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게 많이 됐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하락장에서는 단타 트레이딩 같은 강좌들이 엄청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또 완전히 다 오른 건 아닌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질 때가 어떠냐면 추세장이에요. 매도 신호 나왔다고 팔았다가 그게 속임수 매도가 나오고 추세 상승해버리면 그 트레이딩 시스템의 한계들이 언제나 좋은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게 아직 저는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국민연금 있었던 사람으로서 수많은 전략가들을 저도 전략가지만 수많은 전략가들을 뵀는데 박스권장에 잘하시는 분이 있고 추세장에 잘하시는 분이 있고 약세장에 콜 잘하시는 분이 다 달라요. 저는 약세장에 잘하는 스타일이고요. 약세장에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싸다. 뭐 경기도 나빠지겠지만 여기서 하락 리스크가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락장에서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약세장에 어떻게 보면 좀 천생이 비관론자라서 막 급등할 때는 와가지고 초치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렇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나올 때 얼마나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진짜 문제다. 심각하다 이거는. 이건 정말 문제다. 제가 대놓고 한 종목을 그렇게 저격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이건 마음에 안 드는 회사다. PBR이 이게 몇 배인 줄 알고 있냐.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사라 그러면 삐딱한 사람이 봐도 되게 나쁜 게 많은데도 이건 싸다 싶으면 여러분 한번 한 1년 지난 다음에 제가 여기 다시 출연해가지고 살라를 혼나면 되니까 저도 지금 물리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한번 해봐요. 이렇게 쌀 때는 지금을 놓칠 수는 없다. 여기서 안 할 거면 주식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안 하는 게 낫죠. 왜냐면 딴 거 사는 게 낫지. 주식만이 꼭 자산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꼭 주식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주식 말고도 좋은 자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국내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 국내는 주식은 국내 주식은 좀 해볼 만한 게
버블이 한번 나면 막 난리잖아요. 내가 살만해. 근데 그거 이외에는 지금 잠깐 제가 한국 국제 투자하라는 거지. 네. 한국 자산을 뭐하러 투자해요? 죄송합니다만 살만한 상품이 없어요, 한국은. 지금 미국 리츠 한번 보자는 거죠, 저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가져왔는데 그냥 지금 이야기할게요. 미국 리츠가 작년에 얼마 빠진지 아세요, 여러분? 평균? 26% 빠져서 26%. 배당을 포함한 수익이. 네. 그랬더니 금리도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 리츠 그 배당 수익률 얼마까지 작년 말에 갔냐면 4.3, 4.4 가더라고요. 여러분, 건물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주택들이나 단지나 서버가 있는 건물에 투자를 해주는 그 최고의 리츠들이 네. 한 해 동안 26%가 빠지고 배당 포함이에요. 배당을 포함한 가격이 26% 폭락하고 배당 수익률이 4%대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모기지 금리 뚝뚝 떨어지잖아요. 물론 올해도 떨어지겠지, 집값은. 근데 집값 떨어지는 걸 모기지 가격이 26% 빠졌으면 다 반영한 거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35% 빠졌어요, 모기지 리츠가. 근데 이번에 26% 빠졌다니까? 그러면 다 반영한 거 아니에요? 더 반영할 수도 있지. 그러면 더 사면 되지. 배당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채권이나 리츠의 좋은 점이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미래 현금 흐름이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주식이랑 다르다고요, 이런 자산들은. 리츠가 하이브리드인 게 26%씩이나 빠지니까 주식처럼 빠지는데 수익은 채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다 싶을 때 사놓으면 분할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산이 리츠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부동산이 계속 빠지면 그나마 건전했던 세계 금융기관들 다 망할 거고 경제 나빠지는데 부동산이 왜 이렇게 망했어요? 많이 올랐다가 빠진 거고 일단. 근데 많이 빠지면 버블 해소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금리가 높았다. 금리 이제 지금 떨어지는데. 세 번째, 여러분 부동산이 한국 부동산이 강남 부동산이 하나 있고 미국에 실리콘밸리 부동산이 있어요. 자 여러분 똑같은 30억이야. 어떤 거 살래요? 물어보면 많아 안 해요? 그렇죠. 한국 부동산은 뭐하러 사요? 사더라도 쌀 때 사는 거는 동의. 그 지역에 가격이 급매가 나왔고 이거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내가 이 동네 잘하는데 싸서 샀다. 이거는 정말 동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부동산 20% 빠지고 미국 부동산 20% 빠졌다면 네. 황금성이나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나 거기 입주할 그 수많은 부자들을 생각해 보면 실리콘밸리를 하나 사고 보스턴을 사고 시애틀을 사고 뉴욕, LA 한 5개 정도 벌써 살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인 탑 레벨의 클러스터들이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있는 곳에 빌딩 하나 사두면 좋겠다. 근데 내가 그거 살 돈 없으니까 리츠 사자. 얼마나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한국은 부동산 리츠가 있어요? 옛날에 자산운용이 강남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 하나 통째로 사가지고 그거 리츠 줄라 그러다가 그잖아요. 샀던 가격 그대로 다시 팔았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예, 검색해보시면 다 나와요. 이 땡땡 자산운용이에요. 왜 그게 문제가 되냐고요. 건물 다 사서 새로 싹 리뉴얼해서 임대하는 리츠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주거용 리츠지 그게. 근데 그거가 막 부동산 투기라고 난리가 났잖아. 펀드가 부동산 투기한다고. 우리나라는 너무 그게 커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유교 도덕으로 세상을 판단해. 유교 도덕? 좋죠. 그런데 그 유교 도덕이라는 게 자의적인 면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꼭 그럴 때만 이게 도덕적으로 정당하냐고. 그 도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때가 있다는 거죠. 특히 부동산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너무 한도 많이 맺혀 있고 너무 그게 커요. 정부 규제에 따라서 어떨 땐 풀어주고 어떨 때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부동산이 낫지. 투명하잖아 거기는. 한국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투자의 난이도 면에서 미국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 리츠는 작년에 대폭락했으니까 2008년 이후 가장 대폭락했고 배당 수익률도 역사적인 평균 레벨 이상 또는 그 정도까지 왔고 무엇보다 지금 금리가 내려간다며. 그러면 채권도 좋지만 미국 리츠 같은 건 사도 나쁘지 않지 않냐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상장돼 있고 미국에도 보면 VNQ나 이런 거래량이 어마어마한 하루에도 몇 천억씩 거래되는 그 거대한 ETF들 사놓으면 아니 내년에 이맘때 돼서 배당까지 다 포함한 토탈 리턴 총 수익 계산해보면 플러스 안 나겠냐 이거죠. 하다는 여기서 집값이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럼 금리 더 내려줄 테니까. 지금 모기지 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가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